주말에도 쉬지 않은 4월 13일 미주노래 속보 뉴스는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십니까? 자, 이란 혁명수비대 특수부대원들이 이게 헬기 레펠이거든요. 요 헬기 레펠. 자, 요 헬기 레펠을 타고 내려와서 자, 이스라엘 관련 지금 상선을 납포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배를 납치하는 건 납포라고 하거든요. 자, 요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역 충돌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란이 자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스라엘 기업인들이 소유한 해운사 선박을 납포 양측 간의 긴장이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이란 국영통신에 의하면 이날 혁명수비대 해군 세파 특수부대 소속 대원들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상에서 HSC 에르즈 컨테이너선을 납포해 이란 해상으로 이동 중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자, 이 매체는 또 이 선박을 납포한 이유에 대해 해당 선박은 포르투갈 국적이지만 실체는 시온주의, 즉 유대 국가주의 건물의 기업 조디액 해운의 소유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디액 해운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해운 재벌 형제 AR 오페르와 이단 오페르가 소유하고 있으며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이 회사 소속 소형 우주선 센트럴 파크호가 아덴만에서 예멘 반군에 납포되기도 했죠. 자, 조디액 해군은 다만 현재 이 에르즈호는 HSC가 임대해 운영하고 있으며 MSC가 운영하고 있으며 MSC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MSC는 이 선박에는 25명이 승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선원들의 안전과 선박의 무사 귀환을 위해 관련의 당국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경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 수석 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영상 성명을 통해 이란은 상황을 더 확대하기로 결정했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군은 높은 경계 태세 속에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미국 등 동맹국과 함께 이스라엘 국민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IRGC가 납포한 민간 화물선은 포르투갈 배라며 유럽연합과 자유진영의 즉각 IRGC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이란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는 하마스 범죄를 지원하는 이란 정권이 국제법을 위반하며 해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을 했는데요. 영국 해군 해상무역기구는 앞으로 유사한 상선 납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란은 앞서 9일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적이 우리를 방해한다면 우리는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48시간 안에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지금 24시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자, 분위기는 점점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점령 자포리자에 포격을 해서 10명이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과 미사일을 추가 제공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일단 이란은 계속해서 미국의 수위 조절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타진하면서 자, 어떻게 보복할까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편에서는 이 이란의 영사관을 폭격한 것이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또 노림수였다라는 소식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일단 주말 내내 좀 긴장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들어오는 속보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렬한 기세로 앞서 나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바이든한테 바짝 따라잡히는 분위기입니다. 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대학이 지난 7에서 11일 유권자 1,0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두 후보의 양자 대결 지지율은 트럼프 46% 대 바이든 45%로
오차 범위인 플러스 마이너스 3.3% 아니었습니다. 지난 2월 말에 시행한 같은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48, 바이든이 43%로 트럼프가 오차 범위보다 큰 차이로 앞섰는데요. 자, 뉴욕타임스는 흑인과 라틴계 등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에서 바이든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2월 말 조사에서는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을 찍은 응답자의 83%가 올해 대선에서 다시 바이든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89%로 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2월 말 조사에서는 97%가 다시 그에게 표를 던지겠다고 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93%로 낮아졌습니다. 자, 뉴욕타임스는 올해 대선이 초접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지층이 아주 작은 변화도 결정적일 수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미국의 현재 상황에 대한 유권자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응답자의 64%가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봤으며 거의 80%가 경제 상황이 괜찮거나 아주 나쁜 수준이라고 답했습니다. 두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감도 여전히 상당했는데요. 각 후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바이든 56%대 트럼프 55%로 비슷했습니다.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응답자는 바이든 41%대 트럼프 43%로 집계됐고요. 바이든의 약점은 나이, 트럼프는 사법 리스크였습니다. 응답자의 69%는 바이든이 대통령을 하기에 너무 늙었다고 했지만 트럼프의 경우 그렇게 평가한 비율은 41%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바이든이 81세고요. 트럼프하고 나이 차는 고작 4살. 트럼프도 만만치 않게 나이 많이 드셨습니다. 트럼프가 중대한 연방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54%로 절반을 넘어섰고요. 다만 그의 사법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는 응답자는 26%에 그쳤습니다. 여러분 원래 미국 사람들은 그닥 남의 일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두 후보에 대한 평가가 갈렸는데요. 응답자의 64%가 트럼프의 재임 기간 경제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바이든의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63%였습니다. 자, 이민 문제도 바이든의 약점으로 64%가 이 문제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고요. 외교에서도 트럼프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바이든의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36%에 불과했는데 특히 45세 미만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운동 핵심 메시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지만 두 후보가 민주주의를 위해 좋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바이든과 트럼프 각각 31%로 동률, 도찐, 개찐이었다는 거죠. 자, 민주주의에 해로울 것이라는 의견은 바이든이 38%, 트럼프는 45%로 트럼프를 우려하는 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자, 미국 현지에서 지내고 있는 제가 봤을 때는요. 민주주의에 대한 이념적 가치보다는 그쵸. 이제는 뭐니 해도 머니 싸움이거든요. 많은 미국의 유권자들이 트럼프가 다시 된다 하더라도 사실 트럼프 집권 시기에 경제가 좋은 걸 느꼈던 것만은 사실이었거든요. 일단 주식시장만 하더라도 뭐 종목 사놓고 여행 한번 갔다 오면 또 불어나 있어가지고 다시 그거 팔고 또 여행 갔다 오고 그래서 정말 좋았던 시절이었고 여러분 코로나 터지기 전에 실업률이 3%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는 바이든한테 진 게 아니라 코로나한테 진 거죠. 근데 다시금 트럼프가 재선에 이번에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전과 같은 경제를 누리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고요. 국제 정세가 너무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또 누구처럼 전 정부 탓하다가 남은 4년, 8년 다 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더 좋은 후보일까를 고르는 행복한 고민이 아니라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마켓 가서 과일 고르는데 온통 다 상하고 골병든 과일. 근데 과일은 사야 돼. 그러니까 뒤적해서 겨우 조금 덜 상한, 덜 썩은 과일을 고른다는 심정이 지금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마음이라는 것 이곳 미국 현지에서 전해드립니다. 다음은요, 여러분 테무와 알리 소식인데요. 한국에서는 여러분 미국보다 조금 더 낫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전에 한국의 뉴스 보니까 알리하고 테무에서 산 물건 속에 뭐 발암 물질 검출부터 시작해서 뭐 진짜 온갖 몸에 유해한 그리고 겉모양은 똑같은데 뜯어보면 완전 다른 오래전부터 미국에 유통되는 중국 제품들이 그랬거든요.
심지어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는 이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먹이면은 정말 증오할 정도였어요. 최저 마지노선이 메이드 인 타이완 정도는 몰라도 차이나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좀 때려잡고 나섰죠. 요건 참 잘하는 모습인데 여러분 알리와 테무에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 몇 푼 아껴서 싼 거 살려다가 평생을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팀장님은 알리 테무 사냐고요? 실험적으로 한두 번 사봤는데 지금은 더 이상 사고 있지 않습니다. 자, 홍콩이 이르면 15일,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월요일이네요. 가상화폐 현물 ETF를 승인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한 번 더 껑충하고 있죠. 국제 금값이 온스당 2,400달러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금값이 4,000불까지 오른다라고 하는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금 좀 많이 사둘 걸 하는 후회가 저도 드는데 여러분도 드시죠? 그렇죠?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요 관계가 일촉즉발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미국의 지금 이지스함을 비롯해서 항공모함을 대거 급파하고 있고요. 이란의 꼬봉이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했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알고 있거든요. 저들 배후 하마스 배후의 진짜 범인은 누구다? 이란이다. 그리고 사실 이란과 미국의 관계는 예전부터 정말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한 번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붙어야 되는 때인데 그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 국제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일단 주말 다음 주 한 주까지는 뭐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기도 하지만 이 저쪽 나라의 소식에 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미주노 구독하시면 가장 빠른 신속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으십니다. 테무 소식 좀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테무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핀두두거든요. 자, 세계를 휩쓸고 있는 테무가 기업 구조부터 재무까지 의문투성이다라는 지금 기사가 올라왔네요. 테무가 시장을 휩쓸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지금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테무는 보통 억만장자처럼 쇼핑하세요라는 광고 캠페인을 하거든요. 자기네들이 이제 싼 거니까 100불 갖고도 정말 많이 알 수 있다. 이렇게 자사의 온라인 프리마켓 벼룩시장을 홍보하는데 도처에서 그 광고를 볼 수 있는데 수령자를 못 찾아 배달되지 않은 테무 택배 물품을 싸게 대량으로 구입해서 미국인들이 테무에서 무엇을 사나 한번 살펴보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극도로 저렴한 의류, 가방, 도구, 장난감, 주방용품, 더미 속에는 의문을 자아내는 명품 모조품들도 있는데요. 야, 이걸 어떻게 피해가는 걸까요? 가짜 빅토리아 시크릿 가방. 가죽에서는 역한 냄새가 펄펄 나죠. 여러분 겉모양은 진짜 그럴듯하고요. 사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찍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쇼핑몰의 맹점, 사진으로 승부하는 실제 제품이 아니라 사진을 보고 산다라고 하는 허점을 지금 저들은 집요하게 파고 들고 있는데요. 자, 이 모든 것은 테무의 모회사인 핀두두, PDD죠. 그렇죠? 티커가 이 PDD 홀딩스가 중국에서 보낸 것이다. 자칭 농업그룹인 핀두두가 리테일 업계 역사상 가장 빠르고 야심찬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핀두두는 테무를 통해 세계의 쇼핑 방식을 바꾸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는데 테무는 아마존에 더 빠르고 간결하며 저렴한 버전으로 2년도 채 안 된 기간 동안 중국에서 무려 49개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 서구 소비자들을 테무 웹으로 유인하겠다는 속셈으로 보이는데 테무의 알고리즘 AI가 그들의 변덕과 욕망을 예측합니다. 제품은 중간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중국의 공장에서 직접 무료로 배송돼 저렴한 가격을 보장을 하는데요. 테무의 자매 앱인 핀두두는 이미 중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핀두두가 관련 수치를 공개하던 시절 핀두두는 중국에 8억 7천만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가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또한 1,300만 명, 와 엄청나네요.
셀러가 상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이들이 연간 수십억 개의 소포를 발생시켜 중국 전체 소포 물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야, 이 정도까지인지는 몰랐네. 대단하죠? 핀두두는 창업한 지 겨우 9년 만에 소매 규모와 시가총액 모두에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그룹인 알리바바에게 필적한다고 하고요. 1620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핀두두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중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의 자리를 놓고 알리바바와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수출이 말해주는 이야기는 대답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미스터리인데요. 예를 들어서 직원 수와 연구 개발비를 비교해 보면 핀두두가 훨씬 작은 동종 업체들과 비슷한 수준인 까닭은 무엇일까? 경쟁 업체들이 핀두두의 부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차 대조표의 수치들이 매출과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2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의 유형 자산 보유액이 어떻게 1억 5천만 달러 미만일까? 자, 이런 의문들은 더 큰 의문으로 이어지는데요. 미국의 투자자들은 왜 불투명한 운영 패턴이나 설명이 부족해 보이는 재무지표, 멀리 미국 규제 당국의 손이 미칠 수 없는 관할권에 속한 경영진, 감사인, 규제 당국을 가진 기업에 그토록 큰 신뢰를 보이는 걸까? 여러분, 의문투성이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시장에도 상장되어 있는 핀두두를 혹시 투자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숏을 치겠습니다. 자, 어저께 실적을 발표한 미국의 대형 은행주들 블랙락, 시디뱅크, 웰스파고, JP모건 그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고금리 지속이 대형 은행들의 더 이상 호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는 실적 발표였습니다. 그동안 고금리를 등에 업고 막대한 예대차 수익을 거두었던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앞으로는 고금리 충격을 더 크게 느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연준의 고금리를 견딜 수 있는 곳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JP모건 체이스, 시디그룹, 웰스파고 등 어저께 1분기 실적 시즌 문을 연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뉴욕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들 세 개의 대형 은행이 공개한 1분기 실적은 나쁘지는 않았어요. 자산 기준 미 최대 은행인 JP모건은 1분기 420억 달러 매출에 주당 수익 EPS가 4.44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밸런스에 따르면 매출은 시장 전망과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 EPS가 시장의 전망치 4.17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총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134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문제는 NII, 즉 예대 마진인 순이자 수익이었습니다. JP모건은 1분기 이 NII가 231억 달러로 지난해 4분기에 비해 4% 감소했다고 밝혔고요. 시장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이자 수익 감소세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 시장에서 가장 집중하고 기대하고 주의 깊게 보았던 부분이 이 NIA, 순이자 수익이었거든요. 고금리 시대의 은행이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가. 근데 이게 줄다 보니까 마치 그쵸, 안고 썩은 찐빵을 보는 느낌이어서 괜찮은, 언뜻 보면 EPS 뭐 마진율 괜찮게 발표된 것 같았지만 핵심이 미스가 되면서 주가가 심하게 빠졌죠. 웰스파고와 시디그룹은 그러나 순이익이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웰스파고 1분기 순이익은 46억 2천만 달러로 1년 사이 7%, 시디그룹 순이익은 33억 7천만 달러 같은 기간 27% 급감했습니다. 다만 웰스파고 매출 증가에 힘입어 이들 3대 은행 지출은 전년비 4% 증가를 했습니다. JP모건 주가는 12.64달러 폭락한 182.79달러로 추락했고요. 이날 낙폭은 약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시디그룹은 1.03달러 하락한 59.68달러, 웰스파고는 0.22달러 내린 56.47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은행주가 고전하면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은 475p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행 지수는 이날 1.5% 하락을 했습니다. 이달 들어 6.5% 낙폭을 기록을 했죠. 자, JP모건 체이스 다이먼 회장이 연준의 고금리 속에서도 미국의 경제가 탄탄한 내성을 보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그러나 이 같은 탄탄한 경제는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하고 있고 이 때문에 연준의 기준금리 가능성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원하시면 저희가 작년 12월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원포인트 레슨을 했는데
그걸 제가 일주일 전에 오픈 영상으로 풀어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그 영상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픈 영상으로. 연준의 고금리가 예상보다 더 오래 갈 것이라는 전망 속에 이제 소비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소비자들이 더 높은 예금 금리를 주는 은행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금리 쇼핑이죠. 그동안 대형 은행들은 지역은행 위기 반사이익을 거뒀습니다. 지역은행들보다 낮은 예금 금리를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 로컬 은행들이 막 무너지는 걸 보니까는 금리가 낮아도 안전한 게 최고지 하고 안전한 대형 은행들 쪽으로 몰렸는데 지금은 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대형 은행들은 앉은 자리에서 대규모 예대 차익을 현재까지 누렸죠. 그러나 이제 이들 대형 은행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가 격차를 예준 금리와 대출 금리 격차를 뜻하는 예대 마진이 좁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JP 모건의 경우 올 1분기 NII가 2021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웰스파고와 시티그룹 역시 NII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JP모건은 예대 마진이 올해 보합세를 볼 것으로 전망했고요. 웰스파고와 CD는 감소세를 예상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매매 팁을 한 가지 전해드릴까요? 아직 은행주들의 실적이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해서 몇 은행들이 좀 남아있죠.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바로 NII입니다. EPS도 아니고 레베뉴도 아니고 요 부분이 제일 좋게 나온 은행들이 급등할 거고요. 반대로 요 부분들이 제일 안 좋게 나온 은행들이 더 급락할 겁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의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2027년까지 네트워크 설비에 외국산 중앙처리장치 CPU 사용을 중단하도록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네요. 자,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의 공업정보화부는 올 초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 등 중국 3대 국영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외국산 CPU를 단계적으로 교체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 가운데 중국도 이제 맞받아 친 거죠. 중국은 오래전부터 외국산 반도체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왔지만 기술 부족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도체 칩 기술이 향상되면서 이제는 자국 칩 사용을 적극 늘리려는 계획으로 얽힙니다. 중국 당국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외국산 칩 사용 중단을 지시하면서 글로벌 서버용 CPU 공급을 사실상 독차지해온 인텔과 AMD의 타격이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는데요. 중국 당국의 규제 소식에 지금 인텔과 AMD, 특히 인텔은 이번에 뭔가를 발표를 했는데 시장의 평가는 엔비디아에 훨씬 못 미친다 라는 평가가 지금 내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로부터 그렇게 많은 돈을 보조받았는데 상당히 좀 실망스럽죠. 한편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차이나 텔레콤을 비롯한 이 3대 중국 통신사들은요 계속해서 스파이, 틱톡과 함께 퇴출 경계해야 되는 언제든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통해서 중국이 계속해서 정보를 비롯해서 앞잡이 노릇을 정보를 빼가는 스파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조금 전에 들어온 테슬라 속보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전격적으로 오토파일럿 FSD 월 구독료를 낮추었습니다. 구독료를 낮췄는데 파격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199불이거든요. 근데 딱 절반 얼마? 맞습니다. 99불로 절반보다 좀 더 하네요. 대폭 인하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본인의 테슬라 여기 트위터에서 보이시죠? 99불로 대폭 인하를 했습니다. 전격적으로 금요일 밤에 내려진 소식인데요. 자, 자동차 가격 인하는 분명 테슬라 주가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잖아요. 근데 이 FSD 구독 인하는 과연 테슬라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근데 오래전부터 사실 이 소식들이 계속 나왔고 지난번 저희가 테슬라 특별 영상에서 다뤄드렸던 대로 게리 블랙을 비롯해서 이들은 테슬라가 이 가격 낮춰야 된다. 낮추면은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이 구독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트위터에서 이 FSD 가격 인하하면 나는 구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트위터에 일론 머스크가 좋아요를 꾹꾹꾹꾹꾹꾹 누르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테슬라가 아마도 이 FSD 가격을 낮출 거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는데 그게 현실화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연 이게 테슬라 주가에 어떤 영향을 차지할지 일단 섣불리 예측하지 말고 금요일장 테슬라의 움직임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차라리 이 부분을 실적 발표하는 컨퍼런스 때 서프라이즈로 발표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일단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는 저희 미즈놀 뉴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자 밑에 댓글에 혼절배, 혼을 담은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변함없이 저희 멤버십의 많은 구독자분들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약속드린 대로 자 이번 주말에 실전에서 바로 써먹는 기술적 분석과 특집 종목 선정에 대한 12형 영상 계속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